평생 바보 취급만 받던 아버지. 마지막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 씨, 이번 회계 오류는 당신이 처리한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건가? 회의실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8명의 임원들이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테이블 끝에 앉은 박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듣고 있어요? 박 씨? 들었습니다. 영수의 대답은 늘 그렇듯 짧고 조용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도 항변도 없었다. 차장이 비웃듯 말했다. 저 양반은 말도 제대로 못해. 이런 사람이 회계 자료를 만졌으니 문제가 생기지.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의 떨림이었다. 1992년 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성산업본사. 26살의 청년 박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정문을 들어섰다.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고 새로 맞춘 정장은 아직 뻣뻣했다. 신입사원 박영수입니다. 인사팀 앞에서 그가 인사를 하자 중년의 과장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력서 보니까 특별한 거 없네요. 그냥 성실하게 일이나 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의 이력서에는 쓰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대학 시절 금융범죄 분석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 회계사 시험을 2번이나 준비했다가 포기한 것,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남다른 집착.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숨겼다.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다. 입사 3개월째 영수는 회계팀 막내로 배치되었다. 그의 업무는 단순했다. 영수증 정리, 장부 정리, 선배들이 시키는 잡무 처리. 그는 묵묵히 일했다. 말수가 적었고 질문도 거의 하지 않았다. 박 씨, 이거 복사 좀. 박 씨, 커피 좀 타와. 박 씨, 이 서류 창고에 갖다 놔. 그는 모든 지시를 따랐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런 그를 보며 선배들은 점차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 친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구나. 영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누구도 보지 않는 밤늦은 시간에 회계장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여보,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 나왔어요? 아내 김선희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영수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아직이 아니라 벌써 5년째잖아요. 동기들은 다 대리됐다던데. 아들 박민준이 끼어들었다. 아빠는 회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맨날 야근만 하시면서 왜 승진은 안 돼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희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요. 그렇게 조용하기만 하면 누가 알아줘요? 알아. 영수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이상한 회계 항목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잡비 항목.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대성산업은 중견 건설자재 회사였다. 직원 300명, 연매출 500억.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회사였지만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했다. 사장 최태식 62, 전무 강민호 55, 상무 이정훈 51. 이들은 회사의 실세였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부장, 차장, 과장들이 있었다. 그들은 위를 보며 비위를 맞췄고 아래를 보며 권력을 휘둘렀다. 영수는 그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피라미드 밖에 있었다. 그는 너무 조용해서,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존재했다. 박 씨는 정말 답답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회사 구내식당, 영수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회계팀 김 차장이었다. 아니,
저 사람은 뭐하러 회사 다녀요? 회의 때 보면 아예 입도 안 벌리던데.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야근은 맨날 해요. 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야근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지. 팀워크가 중요한 건데. 영수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 씹고 삼키고 다시 떴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8년치 회계 데이터가 정리되고 있었다. 누락된 항목들, 이상한 지출 패턴들, 반복되는 특정 계좌번호. 그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후 11시 회사에는 영수만 남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엑셀 파일에는 수백 개의 행이 나열되어 있었다. 각각의 행은 회사의 지출 내역이었다. 영수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특정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했다. 이것도 이상하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기타 운영비 항목이었다. 매달 정확히 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은 없었다. 영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같은 날짜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영수는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었다. 2002년 영수는 여전히 대리였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직급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은 이미 과장이 되었고 어떤 이는 차장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대리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박 대리, 이번에도 승진 누락이네요. 인사팀 직원이 미안한 듯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긴요. 10년이나 됐는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일은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인사팀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영수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이제 3개의 USB가 들어 있었다. 각각에는 3년, 5년, 8년치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다. 영수는 서랍을 닫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빠, 친구 아버지는 벌써 부장이래요. 대학생이 된 민준이 말했다. 영수는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우리 아빠는 왜 아직도 대리예요?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선희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속상하잖아요.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영수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미안하구나. 미안하면 뭐해요. 회사에서 좀 열심히 하세요. 민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영수는 다시 신문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글자를 읽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발견한 새로운 증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전무 강민호의 아들 회사로 흘러간 15억 원.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 2005년 회계팀에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다. 송재현 48, 그는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이었다. 첫 회의에서 송 부장은 팀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팀은 투명하게 운영할 겁니다. 모든 회계 항목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영수는 송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함이 보였다. 하지만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송 부장이 영수를 불렀다. 박 대리님, 혹시 이상한 회계 항목 본 적 있으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송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송재현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회계팀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설명되지 않는 지출들, 누락된 영수증들, 불분명한 거래처들. 그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는 박영수를 다시 불렀다. 박 대리님,
이 항목들 좀 봐주시겠어요? 15년간 근무하셨으니 뭔가 아실 것 같은데. 영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항목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송 부장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영수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송 부장은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위험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3개월 후 송재현 부장은 갑자기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로 퇴사라고 발표되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송 부장이 사장실로 불려 들어갔던 것을, 그리고 2시간 후 창백한 얼굴로 나와 짐을 싸던 것을. 박 대리, 송 부장은 떠나기 전 영수에게 다가왔다. 조심하세요. 이 회사 뭔가 이상해요. 예. 당신도 알고 있죠?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송 부장은 쓸쓸히 웃었다. 역시 모른 척하는 게 현명한 거군요. 송 부장이 떠난 후 회사에는 새로운 공기가 흘렀다. 경고의 공기였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영수는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리고 더욱 조용해졌다. 2008년 영수는 마침내 과장으로 승진했다. 16년 만이었다. 승진 통보를 받은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기보다는 의아해했다. 박 과장, 어떻게 승진한 거야? 글쎄,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상하긴 해. 일을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영수는 이 모든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승진한 이유를. 그것은 회사가 그를 무해한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6년 동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사람.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영수는 과장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이제 USB는 5개가 되어 있었다. 16년치의 증거. 그는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다. 아직 조금 더. 여보, 이번 추석에 시댁 가기 싫어요. 선희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영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왜? 신우이가 자꾸 비교해요. 형부는 벌써 임원 됐는데 당신은 겨우 과장이라고. 그래. 그래가 아니라 좀 창피해요.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TV를 끄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요. 당신 그렇게 조용하게만 살면 누가 알아줘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희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다시 TV를 켰다. 하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발견한 새로운 계좌를 떠올리고 있었다. 사장 최태식의 아내 명의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그곳으로 흘러간 돈은 이미 50억이 넘었다. 회계팀 회식 자리.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김 차장이 영수를 향해 말했다. 박 과장님, 솔직히 어떻게 승진하신 거예요? 웃음기 섞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냥 운이 좋았죠. 에이, 겸손은. 뭔가 비법이 있으시겠죠? 비법은 없습니다. 신입사원 하나가 취기에 끼어들었다. 과장님은 회의 때 말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다른 직원들이 신입을 제지하려 했지만 김 차장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박 과장님은 참 신기해요. 말은 없는데 계속 다니시니까. 영수는 술잔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오늘 복사한 문서가 들어 있었다. 김 차장의 비자금 계좌네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2010년 가을 대성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회사 자금이 부족해진 것이다.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고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직원을 줄여야 합니다. 전무 강민호가 말했다. 사장 최태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지. 누구부터 자를까? 생산성 낮은 직원들부터죠. 리스트 뽑으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모두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영수도 그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 과장님도 위험하시겠네요. 동료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회사가 자금 부족에 빠진 진짜 이유를. 그날 밤 영수는 혼자 회사에 남았다. 그리고 재무팀 서버에 접속했다. 그가 20년간 모은 비밀번호들을 이용해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회사의 자금 부족은 프로젝트 실패 때문이 아니었다. 임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었다. 최태식 사장은 50억, 강민호 전무는 30억, 이정훈 상무는 20억, 총 100억이 넘는 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다. 영수는 이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이제 USB는 7개가 되었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어두웠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일주일 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었다. 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박영수의 이름도 있었다. 박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수는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영수는 혼자 책상 서랍을 열었다. 7개의 USB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다. 구조조정이요? 당신이? 선희가 소리쳤다. 영수는 현관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미안하긴. 20년 넘게 다녔는데 잘리다니. 당신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일은 했어. 일을 했으면 왜 잘려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다. 아빠가 잘렸어요? 그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선희가 주저앉았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7개의 USB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번 달 마지막 날 영수는 회사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동료들은 어색하게 인사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피했다. 영수는 자기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7개의 USB. 그는 하나하나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안쪽에 숨겨둔 마지막 파일을 꺼냈다. 그것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종합 보고서였다. 오후 6시 영수는 회사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가방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20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선희와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영수는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20년간 모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총 3,247개의 파일. 각각의 파일은 하나의 범죄를 증명했다. 횡령, 배임, 배임수재, 조세포탈. 영수는 이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0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은 명확했다. 사장, 전무, 상무.
그들은 회사를 자신들의 금고처럼 사용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영수는 작업을 마쳤다. 완벽한 증거였다.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다음 주부터 영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는 58세, 마지막 직급은 과장. 게다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온 이력. 어느 회사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경력이 너무 단조로우시네요. 나이를 고려하면 조금. 거절은 계속되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결과는 없었다. 선희는 점점 불안해했고 민주는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어요. 민준이 어느 날 밤 말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3개월 후 영수는 뉴스에서 대성산업 소식을 봤다.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내용이었다.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사업이었다. 대성산업, 재기의 발판 마련. 기사 제목이었다. 영수는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시 자료를 확인했다. 수주 금액, 프로젝트 기간, 관련 부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다. 영수는 계산기를 꺼냈다. 그리고 숫자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예산, 실제 소요 비용, 예상 이익률. 계산 결과는 명확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최소 20억 원이 빠져나갈 것이었다. 영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영수는 구직 면접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송재현, 5년 전 회계팀 부장이었던 사람이었다. 박 과장님? 송재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대성산업에? 아니요.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송재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군요. 저도 그때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송재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거 기억하세요? 이상한 회계 항목들. 네. 저는 그걸 파헤치려다가 쫓겨났어요. 박 과장님은 제가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셨죠. 영수는 침묵했다. 송재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저처럼 바보같이 정의감에 불타면 끝이 좋지 않아요. 영수는 커피잔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송재현은 영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8개의 USB. 그는 하나하나 컴퓨터에 연결의 내용을 확인했다. 모든 파일이 손상 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프린터를 켰다. 그리고 핵심 자료들을 출력하기 시작했다. 계좌 이체 내역, 회계장부, 내부 결제 문서. 총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영수는 이 모든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 18년간의 범죄 기록. 그리고 각 문서마다 포스트잇을 붙여 핵심 내용을 표시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다음 날 영수는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민원실에 앉아 제보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대성산업의 조직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제보입니다. 담당 검사가 자료를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점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20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모은 겁니다. 본인이 직접? 예. 검사는 영수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제보하시는 겁니까?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영수는 지검을 나섰다. 첫 번째 씨앗을 뿌렸다. 이제 싹이 트기를 기다릴 차례였다. 같은 주 영수는 금융감독원에도 방문했다. 이번에는 회계 부정과 분식회계 혐의를 제보했다. 담당 조사관이 자료를 검토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상당히 체계적인 분식회계네요. 1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모든 원본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특별감사 대상입니다. 내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씨앗도 뿌렸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언론사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3일 후 영수는 국세청 조사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조세포탈 혐의였다. 대성산업 임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증거를 제출했다. 총 탈루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국세청 조사관이 물었다. 영수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다. 약 35억 원입니다. 35억? 네.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조사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 씨앗까지 뿌렸다. 이제 그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영수는 주요 언론사 세 곳에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대성산업 150억 횡령 의혹, 18년간의 증거 공개. 이메일에는 핵심 자료들의 요약본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다음 날 한 경제지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보하신 분이십니까?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요.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 가능하십니까? 내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영수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기자였다. 경제부 김유진 기자입니다. 박영수입니다. 김유진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보내주신 자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모든 자료는 원본이고 검증 가능합니다. 18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모으신 겁니까? 네. 김유진은 영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공개하시는 겁니까?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시 큰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짓을 반복할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네. 김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 쓰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일면에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카페를 나섰다. 마지막 씨앗까지 뿌렸다. 이제 폭풍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3일 후 경제일보 이면에 대형 기사가 실렸다. 대성산업 18년간 150억 횡령 의혹 전 직원 제보. 기사는 영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인 횡령 금액, 관련자 명단,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 공개되었다. 기사가 나가자 언론계가 들썩였다.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다.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대성산업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스캔들의 중심이 되었다. 영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선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거 당신 회사 아니에요?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이 움직였다. 대성산업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사장실, 전무실, 상무실, 회계팀이 모두 수색되었다. 컴퓨터, 서류, USB가 압수되었다.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기사 봤어? 회사가 횡령했대. 누가 제보한 거야?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수군거렸다. 그리고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최태식 사장, 강민호 전무, 이정훈 상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했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도 대성산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회계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18년치 장부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이건 조직적인 분식회계입니다.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매출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하고 자산은 과대평가했습니다. 게다가 특수관계자 거래도 엄청납니다. 처벌 수위는 최소 상장 폐지급입니다. 형사처벌도 불가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대성산업의 상장 거래를 정지시켰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국세청도 가세했다. 조사국 특별팀이 구성되어 대성산업과 관련 임원들의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법인세 탈루액만 20억이 넘습니다. 임원들 개인 소득세 탈루액도 15억입니다. 총 35억 원입니다. 가산세 포함하면 50억이 넘겠습니다. 국세청은 즉시 대성산업과 관련 임원들에게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재산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 사장과 임원들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이 모두 압류되었다. 대성산업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퇴사를 고민했다.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월급은 나오는 거야?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임원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건 사장님 책임이죠. 아니야, 전무가 주도한 거잖아. 말도 안 돼. 상무도 같이 했잖아. 그들은 검찰 조사에서도 서로를 탓했다. 하지만 영수가 모은 증거는 명확했다. 그들 모두가 공범이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2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태식 사장, 강민호 전무, 이정훈 상무. 3명 모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피의자들은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말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하고 죄질이 불량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다음 날 3명의 임원은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향했다. 언론은 이들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건이 점점 커지자 검찰은 영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증거 자료는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18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하나씩 복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수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검찰청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영수의 정체가 알려지자 언론은 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18년 동안 혼자 증거를 모으신 이유가 뭡니까? 한 방송국 기자가 물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습니다. 회사에서 무시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죠.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눈에 띄지 않고 증거를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사람들은 영수를 현대판 의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영수는 이 모든 관심이 불편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영수를 선희와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응.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민준이 끼어들었다. 아빠, 저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아. 그렇게 보일만 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선희도 눈물을 흘렸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 대성산업 직원들도 영수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박 과장님이 제보자였다고? 믿기지 않아. 그렇게 조용하던 분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무시했는데. 어떤 직원들은 부끄러워했고 어떤 직원들은 감사해했다. 김 차장은 특히 충격이 컸다. 내가 그분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저 김 차장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었다. 6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최태식 사장은 징역 12년, 강민호 전무는 징역 10년, 이정훈 상무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18년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중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에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궜다. 방청석에는 영수도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판결문을 들었다. 2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대성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었고 회사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새 경영진은 영수를 찾아왔다. 박영수 씨, 우리 회사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저요? 네. 감사위원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수는 놀랐다. 감사위원장은 임원급 직책이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신보다 적임자가 없습니다. 18년간 이 회사를 지켜본 분은 당신뿐입니다. 영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2주 후 영수는 대성산업감사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열렸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18년간 이 회사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앞으로 이 회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영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새 사무실로 향했다. 임원실이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였다. 감사위원장이 된 영수의 첫 업무는 전사감사였다. 그는 모든 부서의 회계 자료를 요청했고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항목은 뭡니까? 그건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영수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지키는 감시자였다. 감사 결과 작은 비리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영수는 이를 모두 보고했고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달라질 겁니다. 영수의 말에 직원들은 긴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이제 회사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영수의 사무실에 방문객이 찾아왔다. 송재현이었다. 박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송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송재현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떠날 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그게 이런 뜻이었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18년이라는 시간을. 길었죠.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송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수의 사건은 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회사들도 내부 감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성산업 사건을 교훈 삼아 모든 상장 기업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했다. 영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영수는 이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수에게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교, 기업, 공공기관 모두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대학생이 질문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정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18년이나 기다리는 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길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증거 없이 움직였다면 오히려 제가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주말 민준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빠, 회사 일은 어때요? 괜찮아. 보람 있어. 저 아빠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저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 빠른 힘과 느린 힘. 빠른 힘은 눈에 띄지만 오래가지 못해. 느린 힘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승리해. 느린 힘이요? 응. 인내, 끈기, 신념. 이런 것들이 느린 힘이야. 아빠는 느린 힘을 믿었어.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존경해요. 대성산업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새로운 경영진 아래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갔다. 영수는 감사위원장으로서 회사를 철저히 감시했다. 이번 분기 감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영수가 이사회에서 보고했다. 이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 위원장님 덕분에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영수는 겸손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사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어느 날 영수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발신인은 최태식 전 사장이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박영수 위원장님께 저는 당신을 평생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보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와 지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죄를 지었을 겁니다. 최태식 올림. 영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2년이 흘렀다. 영수는 여전히 감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느 날 신입사원 교육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영수는 강의실에 들어가 신입사원들을 바라보았다. 20대 초반의 젊은 얼굴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불공정한 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다. 신고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없는 신고는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신입사원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대성산업은 점차 성장했다.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인 기업 문화 덕분에 고객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주가도 올랐고 신규 계약도 늘어났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다. 이사회는 박수를 쳤다. 영수도 조용히 박수를 쳤다. 회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박 위원장님,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새 사장이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의 노력입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이 회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밝았다. 영수의 이야기는 업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그의 사례를 교육자료로 사용했고 정부는 그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제8회 청렴대상 박영수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총리가 말했다. 영수는 단상에 올라가 상패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방청석에는 선희와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60세가 된 영수는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후임자도 준비되어 있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아요? 선희가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글쎄, 책이나 쓸까 생각 중이야. 책요? 응. 내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퇴를 앞두고 영수는 마지막 전사감사를 실시했다. 그는 모든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야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떠나도 이 회사는 계속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약속합니다. 직원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영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이 회사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마지막 날 영수는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옛날 그 USB들이 보였다. 그는 하나하나 꺼내 손에 쥐었다. 20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수의 은퇴식이 열렸다. 박영수 위원장님, 3년간 감사위원장으로서 회사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장이 꽃다발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영수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3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20년은 조용한 직원으로, 마지막 3년은 감사위원장으로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일하세요. 작은 부정직함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목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영수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은퇴 후 영수는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선희와 함께 TV를 봤다. 이렇게 편한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어. 선희가 말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민준도 자주 찾아왔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20년의 침묵, 그리고 진실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서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1992년 입사 첫날부터 2013년 은퇴까지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글을 썼다. 이 부분은 어떻게 쓸까? 그는 때때로 고민했다. 사람들의 실명을 밝힐 것인가? 감정을 얼마나 드러낼 것인가? 하지만 결국 그는 사실 그대로를 쓰기로 했다. 6개월 후 원고가 완성되었다. 총 400페이지. 그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정말 훌륭한 원고입니다. 꼭 출판하고 싶습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연락해왔다. 영수는 기뻤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1년 후 책이 출간되었다. 20년의 침묵, 그리고 진실은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기록. 모든 직장인이 읽어야 할 책. 언론의 평가는 호의적이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이런 독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책 출간 기념 사인회도 열렸다. 수백 명의 독자가 줄을 섰다. 영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다. 책의 성공으로 영수는 전국적인 강연 투어를 시작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는 여러 도시를 돌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정의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청중이 질문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걸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 여러 대학에서도 영수에게 특강을 요청했다. 그는 경영학과, 법학과, 회계학과 학생들을 만났다. 여러분이 미래의 기업인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기업인이 되어주세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가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이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학생들은 영수의 말을 메모했다. 그의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다. 한 방송국에서 영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제목은 침묵의 증인이었다. 다큐멘터리는 영수의 23년 회사 생활을 재구성했다. 배우가 영수 역을 맡았고 실제 장소에서 촬영했다. 영수도 인터뷰에 참여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PD가 물었다.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가족들이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특히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시청률은 10%를 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국제기업윤리 포럼에서 영수는 패널로 초대되었다. 세계 각국의 기업윤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했다. 한국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말했다. 영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23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중 20년은 침묵하며 증거를 모았고 마지막 3년은 회사를 바로잡았습니다. 외국 패널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20년이나 기다렸습니까? 네.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인내는 동양의 미덕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여러 외국 전문가들이 영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영수는 내부 고발자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30대 남성이 센터를 찾아왔다. 저 회사에서 횡령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영수는 그에게 조언했다. 증거를 더 확보하는 방법, 신고하는 절차,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영수는 그를 격려하며 배웅했다. 이런 상담이 매주 여러 건 이루어졌다. 영수가 돕던 한 내부 고발자가 실제로 회사 비리를 폭로했다. 언론에 보도되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로 감사 인사를 했다. 영수는 기뻤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선생님. 영수는 그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도 연결해 주었다. 변호사를 소개하고 절차를 안내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수의 말에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힘을 얻었다. 이제 영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말마다 선희와 함께 등산을 갔고 민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민준의 딸 영수의 손녀 서연호의 그림을 보여줬다. 우와, 잘 그렸네. 할아버지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다. 영수는 뭉클했다. 고마워, 서연아. 할아버지는 영웅이래요. 아빠가 그랬어요. 영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정말 영웅이에요. 서연이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렴. 네. 영수는 손녀를 안아주었다.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어쉽게 속는 날 밤, 영수는 서재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고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4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참 긴 여정이었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무시당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두려웠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책장에서 옛날 일기장을 꺼냈다. 1995년 어느 날의 일기였다. 오늘도 회사에서 무시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젊은 날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다짐을 지켰다. 5년 만에 영수는 대성산업을 방문했다. 회사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건물도 새로 지었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박 위원장님, 옛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덕분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명 경영이 정착됐어요. 영수는 회사를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정직, 투명, 신뢰라는 가치가 큰 글씨로 붙어 있었다. 이제 이 회사는 걱정 없겠네요. 네, 박 위원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반 덕분입니다. 영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자신의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영수는 은퇴 5년차를 맞아 마지막 대규모 강연을 준비했다. 장소는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5,000명의 청중이 모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강연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대규모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청중들이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첫째, 정직하세요.
작은 거짓말이 큰 재앙을 부릅니다. 둘째, 인내하세요. 정의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셋째, 용기를 내세요.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됩니다. 청중들은 숙연하게 들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5분 넘게 이어졌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직장인이 영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지금 회사에서 부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 나아간 겁니다. 젊은이는 눈을 크게 떴다. 두려움을 안고요? 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영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상담센터에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는 혼자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영수는 그를 격려하며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 20년의 침묵이 이제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영수가 바랐던 것이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는 것. 자신의 침묵이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 회의실에서 무시당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긴 여정. 20년간의 증거 수집, 3년간의 회사 재건, 그리고 5년간의 나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영수는 회의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수는 집으로 향했다. 선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그것이 그가 20년간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용기가 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용기와 조용히 지켜보는 용기. 박영수는 후자를 택했다. 20년의 침묵 끝에 그는 진실을 말했고 세상을 바꿨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박영수가 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자신. 하지만 기억하라. 침묵도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이 정의로 향할 때 세상은 변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글의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